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5일 워싱턴 DC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정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게 그냥 만남, 그 이상이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회담 결과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그 과정에서 보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또 논의된 의제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미 동맹이 어디로 갈지, 특히 안보, 경제,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장 복잡한 북한 핵 문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정상회담 관련해서 나온 여러 정보들, 국내외 언론 보도든 물론이고요. 여러 요약 자료들, 또 깊이 있는 학술 분석이나 정책 브리핑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정보가 정말 많죠?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여러분께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내용, 그리고 이번 회담이 갖는 좀 더 깊은 의미까지 저희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회담의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요. 경제와 안보가 이렇게 얽혀있는 핵심 쟁점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북한 핵 위협하고 미국의 핵 우산, 즉 확장 억제 전략, 여기에 변화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차근차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분위기부터 보죠. 사실 시작 전에는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바로 전에 SNS에 한국 정치 상황을 두고 숙청이라든지 혁명 같은 굉장히 센 단어를 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좀 껄끄러운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과거에 우크라이나나 남아공 정상 만났을 때처럼요. 그런 우려가 있었죠. 네, 근데 실제 회담은 어땠나요? 예상과는 좀 다르게 상당히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였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웃었고 첫 만남인데도 두 정상 간의 괜찮은 관계, 라포르라고 하죠. 그게 형성된 것 같다고 보도하기도 했고요. 외신들은 또 이 대통령이 좀 맞춤 전략을 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아니까 집무실 인테리어를 칭찬한다든지 과거에 평화 중재 노력했던 거 이런 걸 막 칭찬하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었다고요. 네, 그런 분석도 있었죠. 익숙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표면적인 우호 분위기,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단순히 분위기 좋았네 하고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외교에서 분위기라는 게 그 자체로 또 전략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처럼 회담 전에 좀 긴장 요인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일부러 만드는 것 자체가 양측 다 국내외적으로 우리 관계 문제 없다, 동맹 괜찮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다, 이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분위기가 실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합의 수준하고 꼭 일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오히려 좀 복잡한 논의를 앞두고 일단 관계 설정에 좀 공을 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 대통령 맞이하고 방명록 쓸 때 의자도 빼주고 또 이 대통령이 선물한 펜에 관심 보이니 즉석에서 선물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쓰진 않겠지만 소중히 간직하겠다. 이렇게 화답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 두 정상이 다 암살 시도를 겪었잖아요. 그 개인적인 경험 나누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사진첩까지 선물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대통령 칭찬도 많이 했어요. 스마트하다, 훌륭한 대표다. 그러면서 미국의 완전한 지원을 받을 거다. 친필 메모까지 줬다고 하죠.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거라고. 와, 정말 긍정적인 신호처럼 보이긴 합니다. 회담 시간도 원래 예정보다 길어져서 2시간 20분이나 했다면서요. 오찬 겸해서. 네, 그만큼 대화 자체는 좀 활발하게 오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가 구체적인 정책 합의, 특히 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대로 이어졌는지는 좀 더 봐야 합니다. 이제 그 핵심 논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경제하고 안보가 좀 독접하게 얽힌 문제들이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특히 조선업 협력 이게 핵심이었다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시작하자마자 그랬대요.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하고 미국에서 건조하게 하겠다. 이렇게 직접 언급할 정도로 비중이 컸습니다. 백악관도 회담 전에 대규모 조선업 합의를 기대한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이게 그냥 경제협력 차원이 아닌 거죠? 네, 그걸 넘어서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이 좀 흥미롭던데 이게 혹시 있을지 모를 타이완 해협에서의 군사 충돌 가능성? 이걸 염두에 뒀을 때 지금 미국 해군 함정 만드는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이걸 한국 조선업이랑 협력해서 보완하려는 거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게 안보적인 필요하고 경제협력이 딱 맞물린 사안인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회담 끝나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 거기가 하나오션이 인수했죠. 거길 방문할 예정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합의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물론 이 협력이 어떤 조건으로 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의 건조시설을 얼마나 활용할지,
기술 이전 문제, 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안보 분야에서 또 다른 핵심, 역시나 방위비 분담금하고 주한미군 문제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계속 이게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그렇죠. 계속 관심사였죠. 회담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문건 유출됐다고 보도하면서 미국이 초기 초안에서 한국 국방비 지출을 GDP 2.6%에서 3.8%로 늘리고 분담금도 2배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이래서 파장이 꽤 컸었죠. 네, 실제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 같은 주한미군 기지부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임대료 내는 게 아니라 아예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뭐 기지 짓는데 미국이 돈 엄청 썼다. 이런 논리였죠. 역시 동맹을 좀 비용 관점에서 보는 그 시각이 다시 드러나는 것 같네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이 대통령은 뭐 CSIS 연설이나 이런 데서 국방비 증액 기조는 유지하겠다. 그리고 28,500명 주한미군 안정적으로 주둔하는 거 보장하겠다. 이렇게 강조하면서도요. 동시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 말고 다른 임무, 예를 들어 뭐 중국 견제 같은 데 투입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듯한 입장을 보였어요. 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결국 주한미군 병력을 필요할 때 한반도 밖으로, 예를 들면 뭐 대만 유사시 같은 상황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미국하고 한국 입장이 좀 미묘하게 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군사력이 커지니까 이 지역 내에 있는 동맹 자산들, 그러니까 주한미군 역할을 좀 더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하죠.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 보도도 그런 맥락이고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는 역시 북한 억제인데 그 역할이 분산되면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지역 분쟁, 특히 뭐 대만 문제 같은 데 말려들 위험도 커진다. 이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고요. 네, 뉴욕타임스도 그런 한국의 우려를 지적했었죠. 이 대통령도 회담 후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거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댄다. 소위 안미경중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려워졌다. 이런 현실을 인정한 거죠. 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글로벌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 변화를 언급한 건데 이건 앞으로 한국이 경제, 안보 양쪽에서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뭐 기존에 한국이 약속했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규모였죠. 그거 세부 이행 방안하고 또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기술 협력 강화 방안 이런 것도 논의됐다고 하고요. 네, 이것도 결국 공급망 재편이나 기술 패권 경쟁 이런 큰 틀 안에서 봐야 할 문제들입니다. 자, 이제 가장 좀 어렵고 민감한 문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북한 문제,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입니다. 확장 억제, 이게 그러니까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자기네 땅에 공격받은 것처럼 핵무기 포함해서 모든 전력을 다 써서 보복해주겠다. 이 약속, 즉 해구산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대화는 어떻게 오갔습니까? 일단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좀 긍정적인 대화가 오간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이랑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이랑 서로 존경한다 이러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올해나 내년에 만날 생각도 있다 이렇게 내비쳤다고 하고요. 아, 그래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한다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이런 말도 했군요. 네, 그런 화답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한때 좀 논란이 됐었던 오산 공군기지 관련 특검 수사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좀 해명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생각한다. 잘 해결될 거다.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런 대화에도 불구하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북한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미국의 그 확장 억제 약속, 해구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여러 학술 논문들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문제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여러 분석들을 보면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상당수, 뭐 한 50기에서 100기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 있고 위력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본토를 직접 때릴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이 거의 눈앞에 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게 문제군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이 과연 한국을 지키겠다고 뉴욕이나 워싱턴 DC가 북한 핵 공격에 노출될 위험을 감수할 거냐, 이른바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거냐 했던 그 딜레마 있잖아요. 냉전 때 유럽이 했던 고민이랑 아주 비슷해지는 거죠. 게다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해서 다양한 미사일에 실을 수 있게 개발하고 이걸로 전술핵 무기를 실전 배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면서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전술핵이라는 건 전쟁이 터졌을 때 좀 제한적인 목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나 주일 미군의 군사기지, 지휘시설 이런 곳을 타격하는 데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자기들이 재래식 전력은 좀 부족하니까 이걸 만회하고 전쟁 초기에 확 주도권을 잡으려고 전술핵을 먼저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먼저 쓰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는 ICBM 능력을 딱 보여주면서 미국 함부로 개입하거나 핵 보복하면 니네 본토도 위험해. 이렇게 미국의 개입을 막으려는 그런 전략을 생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아, 정말 심각한 시나리오네요. 이런 북한 위협이 점점 커지니까 한국 안에서도 미국 해구산,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렇죠. 한미양국이 뭐 핵협의그룹, NCG라고 하죠. 핵 운용에 대해서 같이 기획하고 실행하자 이런 협의체도 만들고 나름 신뢰를 높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론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의 정치 상황도 변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동맹을 약간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관점에서 자꾸 보려는 경향이 있고 과거에 뭐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 이런 발언했던 것도 불안감을 키우고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헤리티지 재단 같은 미국의 보수 진영 안에서도 동맹의 역할이나 비용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 그러니까 약간 고립주의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돼요. 이게 그냥 특정 대통령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뭔가 좀 구조적인 변화일 수도 있다는 신호거든요. 한국한테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뭐 여러 논문들 보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죠. 첫 번째는 뭐 지금처럼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은 하되 NCG 같은 걸 통해서 정보 공유나 공동기획 수준을 좀 높여서 신뢰를 보강하자 이런 강화된 현상 유지 방안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근본적인 문제, 북한 ICBM 앞에서 미국이 진짜 자기네 도시를 희생할 각오가 돼 있냐, 이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한다는 한계가 있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과거 냉전 때처럼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다시 한국에 갖다 놓는 방안입니다. 재배치죠. 이러면 북한에 대한 억제 신호는 좀 더 강해지고 유사시에 대응 옵션도 늘어나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결국 핵무기 사용 결정권은 여전히 미국 대통령한테 있는 거니까 그 해구산 딜레마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는 거죠. 뭐 배치된 핵무기가 북한 선제 타격에 취약하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 이건 뭐 관리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반론도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좀 급진적인 선택지죠. 독자 핵무장. 네, 북한 핵위협이 이렇게 심각하고 NPT,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가 좀 불안전하다. 이걸 명분으로 한국이 NPT 탈퇴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핵무기 만들자는 겁니다. NPT가 핵무기 보유를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 5나라로만 딱 제한하고 다른 나라는 못 만들게 하는 국제조약이잖아요. 네, 독자 핵무장하면 완전한 자위력은 같지만 그 대가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뭐 만드는 과정에서 북한이 오판하거나 쟤네 핵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야겠다. 이런 예방적 군사 행동을 할 위험이 있고요.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제재, 특히 경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미동맹도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고요. 물론 뭐 일각에서는 미국이 동맹은 유지해야 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긴 하던데요. 네, 그런 시각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긴장과 불확실성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뭐 돈도 엄청 들고 일본 같은 주변국들이 한국이 핵 가지면 우리도 가져야지 하면서 연소 핵무장할 수도 있고요. 또 2024년 12월에 있었던 계엄령 사태 같은 걸 보면 국내 정치 불안정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4번째 옵션으로 핵 공유, 뉴클리어 쉐어링이 거론되던데요. 이건 뭔가요? 아, 이건 네이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일부 회원국들이 하는 방식이랑 좀 비슷한 건데요. 미국의 핵무기를 동맹국,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한국 땅 안에 배치를 해놓고 한국군이 평시에 이 핵무기 운용하고 투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딱 정해놓은 어떤 조건,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대규모로 재래식 공격을 해오거나 핵 사용 징후가 명백하다. 이럴 경우에는 핵무기 사용 통제권을 한국에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개념이에요. 아, 현상 유지하고 독자 핵무장에 딱 중간쯤 되는 방안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전술핵 재배치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좀 더 관여하는 거고 독자 핵무장보다는 국제적인 부담은 덜한 뭐 일종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죠.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에는 굉장히 강력한 억제 신호가 될 수 있고요. 또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우리 이러다 진짜 핵 만들지도 몰라 이 독자 핵무장 카드를 슬쩍 내비치면서 미국한테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것도 완벽하진 않겠죠.
당연하죠. 이것 역시 미국이 진짜 마지막 순간에 사용 승인을 해줄 거냐, 통제권을 넘겨줄 거냐, 이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마 핵 공유해주는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확 올리라든지 아니면 대중국 견제 전략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든지 상당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가지 선택지 모두 장단점도 뚜렷하고 넘어야 할 벽도 높아 보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겉으로는 두 정상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조선업협력처럼 경제와 안보가 얽힌 복잡한 현안들이 있었고요.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주한미군 역할 조정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핵 위협이 점점 커지고 미국 정치도 변화하는 속에서 시형대에 오른 확장 억제 전략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한미동맹이 직면한 깊은 도전 과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언론 헤드라인은 두 정상의 개인적인 관계나 상호작용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요.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할 더 큰 흐름은 바로 이거죠. 한미동맹이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안보 공약의 내용 자체가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 그 이상으로 동맹의 실질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 그리고 재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전통적인 해구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또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 핵 재배치 같은 다른 대안들은 각기 다른 큰 위험과 비용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네이토식 핵 공유라는 게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 역시 또 다른 불확실성과 위험을 안고 있는 임시 방편에 불과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핵 공유 합의가 추진된다면 한국과 미국은 각각 어떤 어려운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인 타협을 해야만 할까요? 과연 그런 타협이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나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실현 가능한 일일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